인천국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자 6월의 끈적한 여름 공기가 그녀를 덮쳤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밟는 고국의 땅이었다. 그녀의 미국 여권에는 마야 존슨 대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잊혀진 다른 이름을 찾아 이곳으로 날아왔다. 미 해병대 특수부대 포스리콘의 일원인 그녀에게 낯선 환경에서의 임무는 익숙했지만 이번 임무는 달랐다. 이것은 국가의 명령이 아닌 그녀 자신의 영혼이 내린 명령이었다.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 평범한 백팩. 그녀의 차림은 여느 여행자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와 주위를 훑는 날카로운 시선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전장에서 단련된 감각은 공항의 소음 속에서도 모든 것을 분리하고 분석했다. 그녀는 불안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택시에 올랐다.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주세요. 짧고 정확한 한국어. 입양되기 전까지 그녀가 가졌던 유일한 언어는 이제 오래된 서랍 속에서 꺼낸 옷처럼 어색했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녀는 낡아서 바스러질 것 같은 서류 사본 하나를 손에 꽉 쥐었다. 입양 기록 서류. 그곳에 적힌 유일한 단서는 노량진 시장 근처에서 발견됨이라는 문구뿐이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혼돈 그 자체였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 축축하고 미끄러운 바닥. 마야는 그 혼돈의 한가운데에 섬처럼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이질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저 깊은 곳 어딘가에서 희미한 울림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기억을 더듬듯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간판, 건물, 사람들의 얼굴, 뭔가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찾고 싶었다. 그때였다. 시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건장한 남자 셋이 한 상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작은 왕국의 왕처럼 거들먹거렸다. 딱 봐도 시장을 장악한 조폭의 말단 불량배들이었다. 그들의 리더격으로 보이는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는 만식이라 불리고 있었다. 그들은 주변 상인들의 두려움을 즐기며 소란을 피우다 혼자 서 있는 마야를 발견했다. 그들에게 그녀는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혼자 있는 외국인 여자. 심심풀이로 건드려보기 딱 좋은 상대였다. 세 남자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만식이 어설프고 무례한 영어로 말을 걸었다. 헤이, 레이디. 길 잃었어 예쁜 아가씨가 혼자 다니면 위험한데. 마야는 그들을 무시했다. 교전수칙 제1조, 불필요한 교전은 피한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만식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차갑게 굴지 말고 오빠들이 구경시켜줄게. 그의 손이 그녀의 피부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마야의 눈빛에서 여행자의 혼란스러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리가 내린 듯 차갑고 냉정한 빛이 자리 잡았다. 그녀의 몸에서 미세한 떨림이 멈추고 압축된 강철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다. 만식이 팔을 잡은 그 힘을 역이용해 마야는 부드럽게 몸을 회전하며 그의 손목을 꺾었다. 비명과 함께 만식의 몸이 균형을 잃고 무릎을 꿇었다.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날렸다.
마야는 상체를 숙여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복부 정중앙, 명치를 정확하게 손바닥으로 가격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숨을 토해내며 그대로 쓰러져 새우처럼 몸을 말았다. 세 번째 남자는 주춤하더니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다. 치명적인 실수였다. 마야는 그의 손목을 쳐 칼을 떨어뜨렸다. 칼이 축축한 바닥 위를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그의 목 측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신경다발이 충격을 받자 남자는 인형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만식은 손목을 부여잡은 채 신음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숨을 쉬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상인들과 손님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다. 낯선 외국인 여자가 이 시장에서 악명 높은 조폭 똘마니 3명을 눈 하나 깜짝 않고 제압해 버린 것이다. 마야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흐트러짐 없는 호흡을 골랐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남자들을 경멸이 담긴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 보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뜨렸던 백팩을 집어들고 구겨진 티셔츠를 편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다. 원치 않는 관심을 끌게 된 상황이 짜증날 뿐이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마야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찰나의 짜증과 피로감이 스쳐 지나갔다. 조용히 과거를 찾으려던 그녀의 개인적인 임무는 이제 아주 요란한 방식으로 공공의 사건이 되어버렸다. 유령이 되고 싶었지만 폭풍의 눈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군인 특유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노량진 경찰서는 언제나처럼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다. 매캐한 담배 냄새와 컵라면, 국물 냄새가 공기 중에 뒤섞여 있었다. 김진태 형사는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힌 채 만성적인 피로가 담긴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동네의 좀도둑과 주치폭력 사건들에 신물이 나 있었다. 그때 수산시장에서 큰 싸움이 났다는 무전이 들어왔다. 그는 또 어떤 술 취한 어부나 상인들끼리의 시비일 것이라 짐작하며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현장의 풍경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시장의 바닥에는 구급대원들이 조폭 똘마니 3명을 돌보고 있었다. 그들은 고통에 찬 신음과 함께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목격자들은 저마다 흥분해서 삿대질을 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김진태는 그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다. 여자요 저놈들, 셋을 여자 혼자서 일했다고요. 그는 만식과 그 패거리들을 몇 년간 봐왔다. 그들은 쉽게 당할 위인들이 아니었다. 그는 그 여자를 찾았지만 이미 다른 순경들에 의해 조사를 위해 서로 연행된 후였다. 경찰서 조사실, 김진태는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여자 마야 존슨을 마주했다. 그녀는 이곳의 냄새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꼿꼿하고 침착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미 해병대 신분증을 내밀었다. 대위, 특수부대, 김진태의 흥미가 돋았지만 동시에 의심도 커졌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시죠. 공격받았고 방어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감정이 배제된 딱딱한 군대식 말투였다. 그녀는 정당방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김진태는 그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짜증이 났지만 그 평정심에 오히려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가해자인 조폭들이 고소를 거부하는 실은 너무 창피해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녀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풀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한편 허름한 뒷골목의 한 식당. 만식과 그 패거리들은 자신들의 직속 상관에게 호되게 질책을 당하고 있었다. 치욕감과 분노로 그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 계집애,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찢어 죽인다. 만식은 복수를 맹세했다. 그들은 다음번에는 더 많은 인원과 무기를 동원해 그녀를 기습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경찰서를 나온 마야는 상황의 무게를 느꼈다. 조용한 탐색을 하려던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냈다. 25년 전에 이 지역 지도였다. 그녀는 스마트폰의 현재 지도와 그것을 비교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작은 십자가 표시 하나만은 같은 자리에 남아 있었다. 민들레 교회. 교회는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난 조용한 골목길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작고 낡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 한 나이 든 수녀가 조용히 화초를 돌보고 있었다. 베로니카 수녀였다. 마야는 그녀에게 입양 서류를 보여주었다. 베로니카 수녀는 서류와 마야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한 눈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마야의 왼쪽 손을 보여달라고 했다. 엄지손가락 근처. 손등에는 희미한 초승달 모양의 작은 흉터가 있었다. 수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가, 혹시 이름이 설이 맞구나. 한설이. 그녀는 기억했다. 차가운 가을밤. 교회 문 앞에 버려져 있던 아기. 손등에 작은 상처가 나 있던 그 아기를 베로니카 수녀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아기는 담요에 쌓인 채 목에 걸린 작은 은색 목걸이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이 발견되었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교회에 딸린 작은 보육시설에서 몇 달을 보낸 후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되었다고 했다. 수녀는 잠긴 서랍을 열어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변색된 하트 모양의 은재 로켓 목걸이. 하지만 녹이 슬었는지 열리지는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이어진 첫 번째 실질적인 연결고리였다. 마야는 손바닥 위에 놓인 목걸이를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위로 25년이라는 잃어버린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마야는 목걸이를 쥔 채 교회를 나섰다. 그녀는 이제 설이라는 이름과 부모와 그녀를 잇는 물건을 가졌다. 조용한 골목을 빠져나와 다시 큰 길로 나서는 순간 그녀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길 건너편. 만식의 부하 중 한 명이 그녀를 지켜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찾는 탐색자가 아니었다. 현재의 표적이 되었다. 그녀의 두 세계가 방금 전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다. 밤의 장막이 노량진의 구불구불한 골목들을 삼켰다. 교회를 나선 마야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집요한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다. 군인의 감각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더 어둡고 좁은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교전 구역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예상대로 덫이 모습을 드러냈다. 낮의 수모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만식과 이번에는 5명이나 되는 그의 패거리들이 골목의 양쪽을 막아섰다. 그들의 손에는 번뜩이는 소에 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이번엔 다르다, 이년아. 만식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에는 짐승 같은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 순간 거리에 흩어져 있던 모든 소음이 마야의 귀에서 멀어졌다. 오직 눈앞의 적들의 움직임과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선명해졌다. 이것은 길거리 싸움이 아니었다. 전문가의 기술 시연에 가까웠다. 마야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첫 번째 남자를 향해 몸을 낮췄다. 그녀는 남자의 공격을 흘려보내는 동시에 그의 다리 안쪽 균형을 무너뜨리기 가장 좋은 지점을 발로 찼다. 비명과 함께 남자가 휘청거리는 사이 그녀는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걷어차 두 번째 남자의 진로를 막았다. 혼란이 인틈을 타 그녀는 좁은 벽을 박차고 뛰어올라 야구 방망이를 든 남자의 어깨를 걷어찼다.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모든 동작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고 한치의 낭비도 없었다. 그녀는 무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폭풍이었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 뼈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고통의 찬 비명만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다. 같은 시각 노량진 경찰서. 김진태 형사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 미국 여군에 대한 찜찜한 기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만일을 대비해 부에게 그녀의 동선을 멀리서나마 확인하고 주변 CCTV를 주시하라고 일러두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관제실에서 긴급한 호출이 왔다. 형사님, 지금 타겟이 포위됐습니다. 골목 아닙니다. 김진태는 욕설을 내뱉으며 관제실로 달려갔다. 그는 일방적인 폭행 현장을 예상하며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화면에 비친 광경에 그는 숨을 삼켰다. 그 여자가 마치 정교하게 짜인 안무를 추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그런 움직임을 오직 액션 영화에서나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무기였다. 김진태와 그의 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싸움은 이미 끝나 있었다. 6명의 남자들이 바닥에 신음하며 널브러져 있었다. 마야는 그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이전보다 호흡이 조금 가팠고 뺨에는 작은 생채기가 나 있었다. 김진태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경외감과 수백 개의 질문이 담겨 있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뭡니까? 그는 그녀를 다시 경찰서로 데려갔지만 이번에는 취조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이었다. 그는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그녀에게 건넸다. 모든 것을 봤다고 그는 말했다. 비공식적인 동맹이 제안되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위험한 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낡은 사건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대신 그녀가 맞닥뜨린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제안했다. 마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혼자서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현직 형사의 도움은 이 교착 상태를 뚫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품에서 은색 로켓 목걸이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희미한 희망이었지만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김진태는 먼저 그 조폭들부터 파고들었다. 그들은 모두 양진건설이라는 회사의 하수인들이었고 그 회사의 회장은 양동철이었다. 그 이름에서 김진태는 무언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검색어에 다른 단어를 추가했다. 노량진 수산시장 재개발 25년 전. 낡은 토지대장과 빛바랜 신문 기사들이 화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개발업자. 양동철의 주도해 시장 전체가 거대한 재개발을 겪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들은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언급했다. 많은 상인들이 헐값에 땅을 파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자 기이할 정도로 불행한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가스 누출, 원인 불명의 작은 화재들, 위협에 시달린 상인들은 결국 헐값의 재산을 넘기고 떠나야 했다. 노련한 형사인 김진태의 눈에는 그 그림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다. 김진태가 서류를 뒤지는 동안 마야는 손안의 로켓에 집중했다. 그녀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것을 살짝 비틀어 보았다. 아주 작은 딸깍 소리가 났다. 경첩이 아니었다. 나선형으로 맞물리는 구조였다. 로켓이 열렸다. 안에는 사진이 없었다. 한쪽은 텅 비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힘든 아주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어떤 상징처럼 보였다. 김진태가 낡은 서류 더미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마야 씨, 이 양동철이라는 남자 아주 악질인 것 같소. 이 지역 상인들을 거의 강탈하다시피 해서 지금의 제국을 건설한 거야. 바로 그때 마야가 열린 로켓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작은 문양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김진태에게 내밀었다. 형사님,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카메라는 로켓 안쪽에 작고 정교한 문양을 비춘다. 그것은 양식화된 하나의 불꽃 모양이었다. 훨씬 더 크고 어두운 그림의 첫 번째 조각이 방금 제자리에 맞춰졌다. 김진태의 사무실은 담배 연기와 낡은 서류 냄새로 자욱했다. 두 사람은 책상 위, 로켓 안에 새겨진 작은 불꽃 문양에 시선을 고정했다. 김진태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잠자던 편린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꽃, 상인 조합. 그가 나직이 읊조렸다. 그래, 있었어. 옛날 시장 상인들이 만든 작은 협동조합이었지. 양동철의 재개발 계획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어. 차가운 전율이 마야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한편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양동철 회장은 분노에 차 있었다. 자신의 부하들이 두 번이나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박살났다는 보고는 그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었다. 그는 그녀가 평범한 여행객이 아님을 직감했다. 경찰의 이목이 더 쏠리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이전보다 훨씬 정교한 덫이 설계되었다. 양 회장의 신복은 김진태에게 익명의 전화를 걸었다.
만식이 연루된 마약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거짓 제보로 경찰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기 위함이었다. 동시에 그들은 마야에게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의 부모에 대해 아는 늙은 상인인 척 위장한 메시지였다. 시장 외곽에 버려진 생선 가공 공장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그녀를 경찰이라는 보호막에서 떼어내려는 전형적인 양동 작전이었다. 마야는 메시지를 받았다. 군인의 본능이 즉시 경고 신호를 보냈다. 너무 시기적절했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미끼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맹목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지도 앱으로 약속 장소를 확인하고 진입로와 퇴출로, 주변 지형 지물을 분석했다. 그녀는 뛰어난 전사일 뿐만 아니라 냉철한 전략가이기도 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김진태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남겼다. 만약 1시간 안에 연락이 없으면 민들레 밭을 확인해 주세요. 민들레 밭은 그들만의 암호였다. 교회를 뜻하는 말이었고 그녀의 단독 조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였다. 버려진 생선 가공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축축하고 비릿한 공기가 그녀를 덮쳤다. 녹과 부패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덫이 발동했다. 만식보다 훨씬 상급자로 보이는 냉혹한 인상의 남자와 10명이 넘는 양 회장의 수하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싸움이었다. 더 격렬했고 더 전술적이었다. 마야는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낡은 기계 뒤에 몸을 숨기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쇠 파이프를 무기로 사용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몇 명을 쓰러뜨렸지만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다. 결국 한순간의 빈틈을 보인 그녀의 팔 위로 쇠 파이프가 날아들었다.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깊은 자상이 생겼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취약성을 느꼈다. 고통 속에서 분투하던 그 순간 깨진 창문 틈으로 비치는 불빛, 코를 찌르는 녹냄새, 그리고 극한의 스트레스가 그녀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렸다. 강렬하고 조각난 기억이 덮쳐왔다. 뜨거운 열기, 자욱한 영이 냄새, 시야를 가득 채운 주황색과 붉은색의 향연, 한 여자의 절규. 누군가의 품에 아주 꽉 안겨있던 감각, 그 혼돈 속에서 들려오던 익숙한 자장가 가락, 갑작스러운 기억의 파편은 결정적인 순간 그녀의 집중력을 흐트렸다. 한 괴한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했다. 부상당한 그녀는 이제 방어 태세로 몰렸다. 그 시각, 김진태는 거짓 마약 거래 현장에서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마야의 메시지에 대한 알림을 받았다. 이미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그는 암호를 해독하고 욕설을 내뱉었다. 지원을 요청하고 버려진 공장을 향해 차를 몰았다. 다시 공장. 부상과 수적 열세에 몰린 마야는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공격에서 회피와 교란으로 전술을 바꿨다. 낡은 기계 설비를 미로뜨려 거대한 소음을 만들고 그 혼란을 틈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하자 괴한들은 서둘러 흩어졌다. 마야는 그 틈을 이용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장은 마야가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와 창백한 얼굴로 팔에 깊은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새롭고 무서운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은 열쇠였다. 화재는 더 이상 낡은 신문 기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잠재의식 깊숙이 묻혀있던 생생한 실체였다. 김진태가 헐레벌떡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보고 얼굴을 굳혔다. 괜찮소.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방화였어요. 그리고 전 그곳에 있었어요. 음모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었다. 표면으로 나오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녀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이 되었다. 김진태의 사무실은 임시 야전 병원으로 변했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마야의 팔에 난 상처를 다시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베테랑 형사의 경험은 이런 응급처치에도 익숙하게 만들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이제 너는 혼자서 움직이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엄격했다. 판이 바뀌었어. 양동철은 이제 당신이 위협적인 존재라는 걸 알았고 무슨 짓을 해서든 당신을 막으려 할 거요. 마야가 화재 현장에 있었다는 고백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더 이상 잊힌 사건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마음 속에 갇힌 살아있는 목격자의 증언이었다. 김진태는 25년 전의 방화 사건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양동철의 범죄 조직에 대한 현재 수사와 이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자신의 경력을 건 도박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명확해졌다. 희생자들의 얼굴을 찾고 그들을 마야의 로켓과 연결하는 것. 25년 전 불꽃 상인 조합의 사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김진태는 은퇴한 늙은 지역 신문 기자를 떠올렸다. 그는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김진태와 마야는 그의 작은 아파트를 찾았다. 아파트는 서류함과 낡은 신문, 필름통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늙은 기자는 처음에는 투덜거리며 돕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김진태가 양동철과 노량진 화재 사건을 언급하자 그의 눈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불씨가 타올랐다. 그는 늘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양동철의 힘이 그의 입을 막았던 것이다. 그는 그들을 돕기로 했다. 그 후의 풍경은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지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낡은 종이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몇 시간의 수색 끝에 그들은 그것을 찾아냈다. 노량진 시장 상인회 1996부라고 적힌 상자. 그 안에는 연례 행사에서 찍은 커다란 흑백 단체 사진이 있었다. 늙은 기자가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쳤다. 맨 앞줄 중앙에 자랑스러운 표정의 젊은 부부가 서 있었다. 남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셔츠 밖으로 하트 모양의 로켓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 선 여인은 아름다웠고 그녀의 손은 살짝 부풀어 오른 배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늙은 기자가 그들을 가리켰다. 이 사람들이 불꽃 상인 조합의 리더였던 한지섭 씨 부부야.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마야는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남자의 얼굴을, 그녀의 아버지를, 그의 목에 걸린 로켓을, 웃고 있는 여인을, 그녀의 어머니를,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목에 걸고 있는 로켓으로 향했다. 완벽하게 일치했다. 평생 억눌러 왔던 감정의 파도가
거대한 주먹처럼 그녀를 덮쳤다. 슬픔, 상실감, 깊은 유대감, 그리고 순수하고 불타는 분노. 군인으로서의 강인한 외피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책상을 붙잡아야 했다. 그녀가 가졌는지조차 몰랐던 눈물이 눈가에서 흘러내렸다. 김진태가 그들의 이름을 다시 물었다. 한지섭, 그리고 박은주. 그는 마야의 입양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발견된 아이에게 임시로 붙여진 이름 한설이 모든 것이 들어맞았다. 늙은 기자가 마지막 비극의 조각을 채웠다. 한지섭은 양동철에 맞선 저항의 선두주자였다. 화재는 그의 가게에서 시작되었다. 그와 그의 아내가 주요 희생자였다. 사람들은 그들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그들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마야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를 찾아 헤매는 길 잃은 딸의 눈이 아니었다. 명확한 임무 목표를 가진 군인의 눈이었다. 개인적인 정체성을 찾으려던 그녀의 여정은 이제 장엄한 복수의 임무와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김진태를 보았다. 이전의 온기는 사라지고 무서울 정도로 차가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를 잡아야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은 사진의 클로즈업으로 끝난다. 시간에 갇힌 그녀 부모님의 행복한 얼굴이 현재 마야의 굳건하고 결연한 얼굴과 대비된다. 늙은 기자는 그녀를 연민과 경외가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과거에서 돌아온 유령을, 미 해병대의 기술로 무장한 유령의 귀환을 목격하고 있었다. 양동철을 향한 추적은 더 이상 경찰의 수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전쟁이 되었다. 양동철은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를 느꼈다. 경찰이 25년 전 화재 사건을 공식적으로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그 미국 계집애가 한지섭의 딸이라는 사실까지 파악했다. 그는 자신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알았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그는 폭력이라는 최후의 그리고 가장 익숙한 해결책을 선택했다. 그 계집애와 그녀를 과거와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인 베로니카 수녀를 제거해야 했다. 그는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 민들레 교회에서 늙은 수녀를 납치하라고 명령했다. 마야는 발신자 표시, 제한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메시지는 간단하고 잔혹했다. 밧줄에 묶이고 입이 막힌 베로니카 수녀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주소 하나 인천항에 버려진 창고. 혼자와 경찰이 보이면 이 늙은이는 죽는다. 마야의 내면에서 변화가 완료되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이나 감정의 혼란은 없었다. 그녀는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존슨 대위였다. 그녀는 김진태를 만났다. 그는 스와트 팀을 동원해 강제 진입하자고 주장했지만 마야는 거절했다. 인질에게 너무 위험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계획을 설명했다. 1인 특수작전. 그녀가 혼자 침투하고 김진태는 외부에서 그녀의 하늘의 눈이 되어주기로 했다. 그는 드론과 열감지 영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녀의 신호에 맞춰 팀을 움직일 준비를 하기로 했다. 격렬한 논쟁 끝에 김진태는 마지못해 그녀의 능력을 믿고 동의했다. 밤이 인천항을 뒤덮었다. 공기는 소금기와 디젤유 냄새로 무거웠다. 검은 옷을 입은 마야는 화물 컨테이너들 사이를 유령처럼 움직였다.
은엄패, 상황 관찰, 소리 없는 이동. 포스리콘의 기술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김진태는 근처 밴 안에서 드론이 보내오는 영상을 모니터하며 숨겨진 이어피스로 그녀에게 지시를 내렸다. 2명, 동쪽 입구, 열 감지기 상으로 창고, 내부에 최소 10명. 마야는 전문가답게 창고에 침투했다. 정문이 아니었다. 벽을 타고 올라가 높은 곳의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에서 그녀는 경비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은밀하고 비살상적이지만 치명적인 기술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창고의 중앙구역에 도달했다. 양동철은 왕좌에 앉은 왕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다. 베로니카 수녀는 근처 기둥에 묶여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가장 위험한 신복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가 미소 지었다. 올 줄 알았다. 한설이의 딸. 양동철은 심리전을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조롱하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의 부모를 어떻게 죽였는지, 그녀의 아버지가 얼마나 나약했는지를 과시하듯 떠들어댔다. 내 애비는 이상만 높은 멍청이였지. 내가 불을 질렀을 때 네 애미를 구하겠다고 다시 뛰어들더군. 둘 다 바보같이 타 죽었어. 그는 그녀를 무너뜨리고 분노에 차서 무모하게 달려들게 만들려 했다. 하지만 마야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가면처럼 표정이 없었다. 내 부모님은 바보가 아니었어. 당신 같은 쓰레기에게 맞서 싸운 영웅이었지. 그것은 김진태를 향한 신호였다. 창고의 모든 불이 갑자기 꺼졌다. 이어진 혼란과 암흑 속에서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마야는 베로니카 수녀를 구출하고 나머지 적들을 상대했다. 싸움의 정점은 양동철과의 1대1 대결이었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잔혹한 싸움꾼이기도 했다. 싸움은 격렬했고 지극히 개인적이었다. 마야가 그의 무기를 빼앗고 그가 그녀의 가족을 파괴했던 것처럼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마지막 일격을 가하며 싸움은 끝이 났다. 창고문이 폭발음과 함께 열렸다. 김진태가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그들이 본 것은 쓰러진 양동철의 몸 위에 서 있는 마야와 그 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무사한 베로니카 수녀의 모습이었다. 마야는 상처투성이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법정이 아닌 한 딸의 손에 의해 집행된 정의가 실현되었다. 장은 김진태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는 장면으로 막을 내린다. 그들의 시선이 공동의 승리와 깊은 피로감 속에서 마주쳤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화약과 피냄새를 씻어냈다. 양동철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25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언론은 들끓었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마야는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김진태와 함께 경찰서로 돌아왔다. 그녀는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법적 절차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김진태와 그의 상관들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양동철의 납치 및 살인 미수 혐의에 초점을 맞추었고 마야의 행위는 철저한 정당 방위이자 인질 구출 작전으로 기록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공식적으로는 용감한 시민의 무용담으로 축소되었다. 그녀가 원했던 바이기도 했다. 며칠 후 마야의 휴가가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떠날 준비를 했다. 양동철과 그의 조직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가 찾던 가족은 이제 세상에 없었다. 출국 당일 인천국제공항, 김진태가 그녀를 배웅하러 나왔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걸 전해주고 싶었어. 마야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지도 한 장과 주소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다. 당신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소. 화재 이후 그들을 안타깝게 여긴 옛 상인들이 돈을 모아 작은 공동묘지에 안장해 드렸더군. 마야의 눈이 흔들렸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녀는 김진태를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요. 몸 조심하시오, 존슨 대위. 아니, 한설희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한국 이름으로 불렀다. 그 이름은 더 이상 낯설게 들리지 않았다. 비행기를 타기 전 마야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들렀다. 주소가 가리키는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언덕에 위치한 작은 묘지였다. 그녀는 택시에서 내려 비석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나란히 서 있는 두 개의 작은 비석, 오한지섭, 희박은주. 그녀는 그 앞에 섰다. 이번에는 평범한 여행객의 옷이 아닌 각이 잡힌 미 해병대 정복 차림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부모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최고의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말없이 비석을 쓸었다. 그리고 목에 걸고 있던 은색 로켓을 풀어 두 비석의 중앙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25년 만에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 찾아오는 고요함과도 같은 깊은 평온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그녀는 더 이상 뿌리 없는 고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영웅적인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 한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숨겨진 희생과 사랑의 의미를 찾았다. 한참을 서 있던 그녀는 몸을 돌려 묘지를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품에 안고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다.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고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따스했다. 잿더미의 땅 위에서 그녀의 새로운 삶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이 이야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